자, 네 번째는 통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통제는 기업 구성원들이 어떤 행동 결과가 계획에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어떤 활동을 측정을 하고 수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보를 수집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걸 분석함으로써 경영자들은 어떤 성과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기준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의 성과들을 측정을 해서 경영자들에게 행동의 오류를 시정하도록 시도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통제 활동은 일반적으로 목표 달성의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비용에 대한 예산 및 조사, 기록, 비가동 노동시간 기록 등과 같은 통제 수단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통제에서 사용되는 특정 수단은 계획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편차가 존재하는 경우는 수정 조치가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때 수정되는 것은 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이 행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기업 구성원들이 행동이 계획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은 어떤 계획적 행동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을 규명을 하고 성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조직의 계층과 그에 따르는 경영자의 기능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림에서 보면 조직 계층별로 본 경영 기능의 시간적 배분이에요. 말하자면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어떤 기능들을 최고 경영자는 어디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또 중간 관리자는 어디에 시간을 많이 하고, 일선 관리자는 어디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계획화도 보면 사실 최고 경영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직화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거꾸로 지휘화는 뭡니까? 일선 경영자가 시간을 제일 많이 가지고, 뭐 중간 관리자,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배분이 안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영자의 경영 이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의 경영 이념은 사실 기업 윤리와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어떤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 기업 윤리는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일종의 윤리 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중견기업 이상 이런 기업들에서는 윤리 헌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윤리를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업의 존속이라든지 성장과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영자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고, 또 경영자 자신은 물론 기업의 장래에 다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기업 윤리를 잘 지키면 다른 기업과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기업의 존속 유지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 경영은 단순히 기업 소유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경영된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영 전문가에 의해서 어떤 기업 전체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전체 이익이라 하면 기업이 존속되고 유지되고 또한 발전되는 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기업의 윤리 추구가
기업 전체적 목적 달성이라든지 뭐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결국 사회적 사명과 충족이라는 기업의 어떤 사회적 사명이라면 경영 사업체로서의 결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경영은 재화 서비스 생산과 판매를 통해서 경영의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역을 충족시켜 나가고, 두 번째는 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든지, 세 번째는 각종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면서 생산성을 높여 발전시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결국 사회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 추구를 또한 그 기본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장 창업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창업의 개념, 비해당 창업, 창업의 요소, 창업의 자세, 창업자의 자세, 창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창업의 개념은 단순한 직업의 변경이나 기존 직업에 대해서 부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업이나 취미로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어느 경우이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창업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은 경험도 또 정보도 또한 적절한 자금도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도 무상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자금의 경우 소자본 창업자 자신이 그 자금을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소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업은 창업자가 그동안 쌓은 경험과 주변의 인간관계, 창업 자금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인생을 모두 투자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창업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행령 제2조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의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이는 이러한 업종은 다음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 업종은 첫 번째 숙박빛 음식점, 금융보험업, 부동산,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과 스키장, 또 도박장, 또 미용이나 유사 서비스, 또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규상, 법령상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은 아직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 이전에는 업종 대상 범위를 과거 제조업으로 한정하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서 유흥업, 사치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대상 업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비해당 창업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자,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을 승계 또는 양수,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규정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승계, 양수, 임차하는 경우라도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신규로 창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동법상의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해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기존 공장을 임차해서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단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서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 그 외에 자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법인 전환 또 조직 변경 후에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단순히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형식상의 창업 절차만 있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창설 효과가 없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직 변경 전후의 업종이 다른 경우는 변경 전의 사업을 폐지하고 변경 후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동법상의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는 1.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 한 명에서 합자해서 유한회사 주식회사 상호 간에 법인 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상법상의 회사법에서는 이 네 가지 한 명에서 합자해서 유한회사 주식회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A란 기업과 B란 기업을 합병해서 새로운 C란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인데 폐지한 후에 동종사업을 재개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기 위해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폐업을 한 후에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 전의 사업과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는 동법상의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는 1.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라 하고요. 2.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의 장소에는 그 사업 활동을 해지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그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동종사업의 범위는 한국의 표준산업 분류상 세분류 4단계가 있는데요.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24,311 분류상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과 24312 농약 제조업은 세 분류가 4단위가 동일하므로 법상 동일한 업종으로 보고 있는데 앞에 4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동종사업의 범위 제외는 기존 업종의 세 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하겠는데, 자, 산출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는 2종의 사업으로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동종사업의 예외사항으로 창업을 인정하는데, 이 규정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사업 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사업 개시일, 사업자 등록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은 광물의 채취나 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창업의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의 3요소 하면
창업자, 자본, 아이디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업자 입지를 요소로 넣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창업을 하는데 창업자 자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공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해 버리는 것이 바로 창업자의 마인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창업을 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몰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우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고를 가져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직책이나 체면을 모조리 버리고 철저하게 장사꾼으로 다시 태어날 각오로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진할 육체적인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창업자는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 이상의 육체적인 노동을 감수한다고 합니다. 자, 창업자는 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나 여성의 창업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가사나 육아를 전담해 줄 사람을 정한 후에 창업에 도전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본입니다. 창업자금. 자, 자금의 운용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소자본 창업의 경우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자금을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투자액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증가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는 커지게 마련입니다. 자, 초기 자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사전개업 준비자금이라든지 우리가 고정자금, 운전자금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서 총 자본의 20% 정도는 반드시 예비비로 남겨둬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타인의 자금을 차입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을 총 비용 대비 30% 이내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경험이 없는 사업 초보자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두 차례의 사업 경험이 있는 창업자의 경우에는 1억 원 이내에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통상 예상 총 투자 금액 규모 대비 40% 정도가 월평균 순이익으로 발생하면 아주 좋은 창업 아이디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투자할 때 월 수익 200만 원이라는 사업성이 나온다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아이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창업은 업종 선택에서 그 성패가 갈립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는 일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업종 선택 시 자신의 적성이나 성격에 적합한 업종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워서 결국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겠죠.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적성이나 성격이 맞을 경우에 그 사업 분야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관련 사업의 경우 경영자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면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될 뿐만이 아니라 경쟁력도 악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외부의 어떤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상응하는 비용이 지출되기 마련입니다. 자, 창업하려는 업종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각각의 업종은 우리가 수명주기라고 하는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칩니다. 따라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에
아이템의 업종이 어느 단계인지를 시장 분석을 통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가급적 그 성장기에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업장 입지라고 하는데요. 업종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입지 선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입지가 결정되면 점포의 이동도 어렵고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입지를 선정할 때는 상권과 주변 업종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역세권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 점포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권만을 고집하지 않고 직접 치밀하게 입지 분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자본과 업종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성장기에 좋은 입지를 선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또 중요한 것이 요즘에는 이제 1인 창업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협력으로 인한 창업을 하게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통틀어 동업자라고 합니다. 동업자를 위한 제안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역지사지, 동업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동업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먼저 이해해 준다면 동업자 또한 나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 자신이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겠죠. 우선적으로 동업자와의 어떤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업무 분담표를 만들어서 이를 꼭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창업자는 51% 이상의 회사 지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자금 일개표를 만들어서 현금 흐름의 투명성을 보여줘야 되고요. 동업의 끝을 생각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업 내용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서화하여 서로 공증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약서에는 급여라든지 지분, 재투자 비율, 결제 방식 등을 상세히 기록해서 각각 한 부씩 보관하고 공증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입 지출을 명확히 자료로 확인하고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등을 확실히 근거 자료로 보관하셔야 될 것이며 사업자 등록증을 낼 경우에는 공동대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동업계약서가 첨부 서류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법인 설립 비용은 최소 200에서 한 300 정도가 소요되며 이러한 모든 회계는 본인이 어렵다고 하면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동업인의 신용도 조사 및 채권 보전책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 업체의 매출 관계를 확인하고 우리가 사업 타당성의 검증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동업 관련 사항은 동업 계약서 양식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끝나면 창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세가 중요하겠죠. 일단 첫 번째로 창업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나 마찬가지지만 창업도 역시 끊임없는 학습과 부단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창업자는 창업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부터 아이템 선정, 상권 분석이나 입지 선정은 물론이고 창업을 한 후에도 여전히 지속적인 학습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게을러서 배우고 익히는 데 소홀한 사람은 창업의 길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는 기존에 성공한 소자본 창업자에게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자세가 습관이 된 창업자 중에 프랜차이즈 체인 본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보면 이를 증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면 물론이고 동종 또는 해당 업종에 앞서가는 선배 창업자로부터 말하자면 늘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창업은 믿음,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상가의 상인들 대상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지금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을 설문한 결과 약 75%가량의 상인들이 바로 신뢰와 신용을 그 요인으로 뽑았습니다. 자금이나 사업순환 등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는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주위로부터 신뢰라든지 신용을 인정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만일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면 우선적으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영업과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업종, 어느 직업에서나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흔히 사람들은 영업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느끼거나 자신 없어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영업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일종의 영업이고 심지어는 제조업체도 영업이 따라주지 못하면 생산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는 우선 영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이를 즐길 수 있는 자신감을 스스로 터득해야 될 것입니다. 영업을 전제로 하지 않은 소자본 창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창업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아랍을 상대로 6.1 전쟁에 승리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6일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당시 상황에 기인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배수진을 치고 그에 알맞은 전략과 전술을 동원해서 군사력과 정신력을 함께 모아서 전력 투구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업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성공하는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성공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자 자신에게 적합한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또 지속적인 재검토와 확인 그리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